8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이 주도해서 가결이 됐는데요. 과연 이 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국회 환노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비 옵니까? 장대비가. 예. 갑자기요? 갑자기. 야, 이게 진짜 날은 덥고 비는 쏟아지고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사항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좀 열받는 일도 많을 거고요. 한편으로 저희 같이 국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글쎄 희망이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 총선 때 범야권 192석이라는 국민들의 이제 열기로 정말 그 진짜 최대한 열기를 모아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서 22대 국회 출범을 시켰는데 지금 그 윤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또 이제 열심히 역할을 하셔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 효능감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8석의 정치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국민의 열기가 예. 192석 범야권의 중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 바꿔라. 그리고 범야권이 그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해라, 성과를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훨씬 더 시야가 좁혀지고 그야말로 마이웨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휴가 기간이잖아요.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 휴가 가신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 휴가 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요, 국회의원들은 휴가 거의 다 뭐 생각도 못할 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또 뭐 예, 여당 지금 의원들도 못 가겠죠. 네. 여야 의원들 포함해서 국회 직원들까지 네.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거의 지금 뭐 임계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예. 그런데다가 최근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은 역시 마이웨이합니다. TMF 사태 때문에 또 난리인데. 그러게요. 야. 예, 민생이 난리인데 휴가가 민생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국회 뭐 입법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랑 휴가를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네. 동의도 안 되고요. 또 제 입장에서 봐도 화가 납니다.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재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그래서 이 법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까? 이게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뭐냐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겁니다. 네. 이 원청의 폭을 좀 더 넓힌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들을 제한을 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대우조선 네. 사태로 인해서 대우조선 해양. 예. 그래서 그 노동자가 분신하고 자살하고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쌍용자동차 사태 때부터 시작이 시작된 됐다고 거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소위 사측의 손배 가압류 문제 때문에 평생 돈을 벌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액이 뭐 200억, 300억씩 물리면
그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을 이거는 파업도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파업권, 단결권 이런 거 행사하지 마라.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정당한 권리를 예. 다 위축시키고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가정들을 파괴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노랑봉투법이 만들어진 건데 네. 이 취지를 이해하면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경영계에서 반대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하면 다 동의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야를 넘어서 노동자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시대 상황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소위 노랑봉투법을 이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마치 한동훈 대표가 비윤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한동훈을 알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야말로 그 일란성이다. 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윤동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요. 한 두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이 거의 한계에 와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장관을 지명할 때 검증을 합니다. 네. 그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 추천을 여기저기다 했는데 대부분 다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예. 장관을 한다라는 것이 예. 명예가 아니고 멍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다 사람이 없으니. 근데 이정식 장관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정식 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세웠을까요? 제가 환노에 들어간 지 이제 뭐 1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정식 장관은 소위 뭐 한국노총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예.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그 노동계도 상당히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정식 장관이요? 근데 예.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반노동이에요. 반노동적 입장이죠. 예. 예를 들면 노조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감동을 주는 기업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우리 노조에 대해서 마치 악의 집단인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반노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 한동안 예를 들면 한국노총과 그리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완전히 파행 구조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김문수 지명자는 뭐 한노위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는 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자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인물난도 있고요. 그리고 이중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장관 지명을 김문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어떻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노동적이고 친기업적이고요. 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 고민 그리고 노동자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다. 주 69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자체가 노동 현실이라든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최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 만들고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기업과 노동자의 삶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적 입장인 거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고민과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했을 때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김문수 후보자가 뭐 정치인 시절에 또 뭐 도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발언들이나 뭐 차별적 발언, 특히 이제 뭐 소수자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수많은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과연 이런 분이 이제 뭐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뭐 30년 전의 일이고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노동조합이 없어야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사실 최소한 노동상권조차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없는 분인데 이런 분이 노동부 장관 하면 노동자들이 죽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고용노동부라는 부처 이름에 대해서도 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고용이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요. 예. 좀 더 노동부 그냥 노동부 장관 입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서 예를 들면 기업과 노동과 좀 더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노동부 장관은 없고 고용부 장관만 있는 것처럼 할까라는 게 심히 걱정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 얘기했지만 제가 경기도 도의원으로 있을 때 성추장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소방관에게 전화한 거라든지 예를 들면 간등 성명 대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경사노위원장으로서의 그 발언들을 생각하면 박근혜 찬양이라든지 박정희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야말로 80년대 역사관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전 목사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구구적 생각이 이분의 삶을 그야말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에서 그야말로 정치권으로 들어온 이후에 김문수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은 강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노동부 장관이 될 텐데 이후에 노동자들하고는 충돌이 너무 뻔한 상태가 벌어지진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김문수 지명자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원께서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미 해야죠, 이미 다 드러난 건데. 아니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가 법적 절차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층 취재를 하고 좀 더 제대로 김문수라는 사람이 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자인지 우리가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라는 얘기는 마지막에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는 적어도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다. 그야말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반노동자적 관점에 있는 분이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겠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노동관이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삶의 궤적 속에서 앞으로 노동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인식에 공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입법권, 국회 입법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이른바, 무기력해지면서 이거 해서 뭐 하냐, 이른바 좀 인사청문회 무용론, 뭐 청문회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제도의 무력화의 어떤 그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수록 야당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든 입법청문회든 다양한 국회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기능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중적입니다. 네. 그 요새 뭐 필리버스터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한 예. 정당성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은 다 예. 대통령이 네. 거부권 행사로 모든 게 다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닌가요? 두 가지죠. 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예. 게 한 가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예. 또 우리는 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다시 예. 말하면 법권 행사 못하도록? 예,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예.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그 범야권에 192석을 준 국민의 뜻을 알아서 네. 민주당도 거기에 맞게 큰 틀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기조권을 바꿔라라는 부분인데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은커녕 더 그야말로 생각의 폭을 좁혀서 하기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마지막은 저는 이재명 현재 흐름으로 봐서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용산은 용산대로 놔두고 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에서 대표가 결정되면 네. 그야말로 양당의 대표가 네. 만나서 정치력을 회복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적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그게 일시적으로 5월 동주일 수 있지만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에 대한 부분은 또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고민하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정치력을 복원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좀 국회가 정치권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한동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8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민주당 대표 체제가 완성되면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정치력 복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국민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만날까요? 원래대로 한다면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다음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만나자고 제안도 했었는데 실제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인 이재명 싫을 수도 있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함께 국정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둘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운명을 거부하는 윤석열. 저는 그렇지만 실용적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고 계속 국정을 논하려고 하는 이재명. 마지막 선택은 마지막 판단의 근거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마지막은 여론의 흐름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정치력을 복원하지 않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세관 마약 수사 관련된 의혹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터지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넘칩니다. 근데 마약 수사 관련해서 용산이 네. 그리고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다. 이거는 탄핵을 넘어서요. 예.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네. 하야까지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여론의 향배를 여론이 이리 움직일 수도 있고 저리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일은 역할은 결국 야당의 목, 민주당의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론의 흐름이 움직이는 예. 게 민주당의 몫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지난번에 총선 191석 말씀하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을 찍어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이라는 게 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네. 그러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윤석열 진짜 탄핵시켜야 된다, 하해시켜야 된다. 네. 이러면은 그게 반사 이익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예를 들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30% 지난 총선 이후에 고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그 지지도가 지지도보다 훨씬 더 네. 낮고 그리고 그 지지도가 지금 거의 뭐 임계점에 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의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큰 흐름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나 네. 참모그룹 용사는 진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여론의 흐름에 예를 들면 개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야말로 독재적 발상 아닌가요? 어떤 정권이고 여론의 흐름을 무시하는 정권치고 그야말로 잘된 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론의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 여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하고 마지막은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함께 국정을 논하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때로는 세 사람이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된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정치력의 회복이고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 강도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이 그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입국하는 그런 그 사진을 이제 많이 실었는데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필리핀에서 가사 관리사를 하실 10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돌봄, 가사,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119만 원을 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 이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분들 혹시 인종차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본인들의 이제 그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 범위가 좀 모호하다. 설거지는 되는데 요리는 안 되고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 환노위에서 좀 다뤄야 될 현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 뭐 큰 틀에서는 ILO 헌장에 준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필리핀 노동자들을 어쨌거나 돌봄이라는 체제 안에 대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큰 틀의 좀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홍콩이나 이런 데 보면 필리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그 권익과 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홍콩의 AMRC 같은 노동 인권 단체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 센 것 같지는 않고 민주노총에서 이 문제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는 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하십니까? 뭐 고민하다가 네. 이번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승원, 민병덕 세 의원과 두 의원과 3파전을 이제 벌이고 계시는 건데요. 왜 꼭 강득구인가? 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말씀을 좀 들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네.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당 위원장이 이 비상시국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결기 있는 전투력 있는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지방선거보다 대선이 먼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당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고 그리고 큰 틀에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결기 그리고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 저는 삼선 도의원과 그리고 도의회 의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또 현안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삼선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그리고 31개 시군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경기도 도당이 중심이 돼서 방향성을 잘 잡고 그리고 당원 주권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당원들과 소통을 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던지고 네. 모든 것을 경기도당위원장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당후사 소명의식을 갖고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는 겁니다. 언제 뽑습니까? 8월 10일 예.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8월 10일. 근데 투표는 내일부터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저희랑 인터뷰를 하시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게 세관이 끼어 있는 마약 그 의혹이거든요. 마약 사건 도대체 수사 외압이 어떤 방향으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당장은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라는 뭐 단서나 정황이나 이런 걸 좀 확보한 게 있으신가요? 이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그 경찰 인사 관련해서 담당자 관련해서 자천적 인사를 보냈고 그 팀장과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사람이 조 경무관이라는 사람인데 네. 조 경무관이 이종호 그 대표가 지난번에 일면 경무관을 별 2개 달아준다고? 시한감으로 예. 승진시키겠다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조 경무관 뒤에 네. 이종호 대표가 있고 예. 이종호 대표 뒤에 예. 누가 있을까요? 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건 이미 추정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건 드러났고 마지막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 관계 있냐 없냐라는 네. 거는 그 다음의 문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병로의 뒤를 봐주려고 이종호 씨가 노력했다라는 것은 녹취 파일로 확인이 된 그렇죠. 건데 그렇게 이종호와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이종호 대표랑 김건희 뭐 여사 관계는 뭐 오래된 사이인 것은 맞는데 요건과 관련해 요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계돼 있다라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데 네. 분명한 건 예를 들면 그 조 경무관이 백 팀장한테
대통령 용산에서 관심 있어 한다. 연락이 온 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거. 네. 이거는 분명히 네. 김건희 여사가 관련성이 있다 없다라는 건 그다음 문제고 용산에서 관계 있다라고 하고 어쨌거나 그 로비가 일정 정도 통한 거 아닙니까? 그 로비를 성공시킬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심증적으로 정황상 네. 의심이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휴가 갔다 오면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면 저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그야말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마약 청정국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그 장본인들이 있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리고 그 장본인이 만약에 용산에서 개입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심각한 일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던져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한 점 의혹 없이. 그게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용산에서 관심 있어 하고 용산에서 불쾌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병로 경무관의 경우에는 나중에 10월 이후에 국정조사 아니요. 백 팀장과의 통화에서 또 용산이 전화했나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최혜병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다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으로 기자들도 보고 있고 관련해서 취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이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네. 맨 처음에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양평 공공지구랑 완전히 판박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이 부분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랑 어떻게 보면 본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퍼즐은 용산에서 밝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저도 뭐 공감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달릴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사건. 위중한 예. 사건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기본적인 제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날은 덥고 갑자기 비는 쏟아지고 그리고 현안은 산적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척척 풀려나가는 것은 없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국회에서 활약하시기를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